비오는 강가를 상상해 보세요. 압록강입니다. 장맛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 있습니다. 5만 명의 군사가 섬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한 장수가 강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가야 할까요? 돌아가야 할까요? 그 선택 하나가 이후 500년을 만들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오래 버티고 어떤 나라는 스스로 무너지는 걸까요? 오늘은 조선 500년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웅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건이 어떻게 쌓였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흐름은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1388년 강가에서 말머리를 돌린 장수의 이름은 이성계였습니다. 당시 고려는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명나라가 영토를 요구해 왔고 안에서는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가문들이 땅을 독점하며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명나라에 맞서 요동을 치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성계는 반대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건 무리이고 장마철에 군사를 움직이면 돌아오는 건 패배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북상했습니다. 이성계는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진군할 것인가, 돌아설 것인가. 그는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위화도 회군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고려의 마지막 장을 열었습니다. 당시 개경의 어느 관청에서 한 사관이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그의 일이었습니다. 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는 매일 써내려갔습니다. 사실을 숨기지 말 것. 왕도 고쳐 쓸 수 없다. 그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기록이 남는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도 그 원칙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성계가 돌아선 건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신진사대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고려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해 왔습니다. 이성계의 군사력과 그들의 이념이 만났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토지개혁이 단행되었고 공양왕이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1392년 새 나라가 섰습니다. 이름은 조선이었습니다. 잠깐 멈춰보면요. 조선의 건국은 단순히 왕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리학을 이념으로 삼고 과거제를 핵심 통로로 확립하고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나라의 작동 원리 자체를 바꾼 일이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얻었고 어떤 사람은 기반을 잃었습니다. 수도는 한양으로 옮겨졌습니다. 경복궁이 세워지고 사대문이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졌습니다. 그 궁 안 어딘가에서 사관은 오늘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건국의 흥분과 피비린내가 함께 섞인 시절이었습니다. 조선이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왕자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성계의 여러 아들 중 5째 이방원은 무력으로 형제들을 제거하고 결국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종이었습니다. 잔혹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권을 단단히 세운 덕분에 다음 왕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계산이 달라집니다. 1418년 태종은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총명했던 이 왕이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인재를 모았습니다. 집현전을 열고 젊은 학자들을 그 안에 배치했습니다. 행정 업무 없이 오직 학문에만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훈민정음이었습니다. 한자를 배울 수 없는 백성들이 자신의 억울함조차 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새 문자를 만들겠다는 결심은 통치의 필요가 아니라 백성을 향한 시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수십 년간 익숙해진 한자 체계를 지키려는 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세종은 그 반대를 직접 논박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어찌 옳지 않다는 것인가. 그리고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습니다. 그 시절 사관은 집현전 학자들의 이름과 논의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기록은 왕의 공적만 담지 않았습니다. 반대한 사람의 이름도 그 논거도 함께 남겼습니다. 역사는 승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실록의 원칙이었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뒤 조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종이 2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공백을 숙부 수양대군이 파고들었습니다. 고명 대신들이 제거되었고 단종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집현전 학자들 중 일부는 단종 보기를 도모하다 처형되었습니다. 사육신이라 불린 그들이었습니다. 그 뒤 사관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해야 했을까요? 잠깐 멈춰보면요. 사관에게 그 질문은 목숨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성종대에 이르러 조선의 제도적 기틀이 완성되었습니다. 1485년 경국대전이 반포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이 끝날 때까지 기본 법전으로 기능한 이 법전은 건국 이후 100년에 걸친 시행착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한 줄로 이렇습니다. 조선은 100년에 걸쳐 제도를 다듬었고 그 위에서 세종이라는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완성된 제도는 동시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이 세상을 떠난 뒤 훈구파와 살인파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훈구파는 세조의 공신 후손들이었고 살인파는 지방에서 성리학을 닦아온 학자들이었습니다. 사림은 3사에 배치되어 훈구 대신들을 탄핵했습니다. 그 충돌이 폭발한 것이 1498년 무오사화였습니다. 연산군이 사초를 문제 삼아 사림을 숙청했습니다. 사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까지 4차례의 사화를 거치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으로 돌아가 서원을 세우고 후학을 키웠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탄압받을수록 이념은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관은 사화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왕의 명으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 죽음의 이유를 그는 정확히 써내려갔습니다. 후세가 읽을 것을 알면서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선조대의 사림이 마침내 정치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림이 집권하자 이번에는 사림 안에서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1575년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습니다. 인사 문제에서 비롯된 갈등이 점차 학문적 정치적 노선 차이로 확대되었습니다. 붕당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큰 전쟁이 왔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일본군 15만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조선군은 무너졌습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은 버려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왕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록에는 백성들이 선조의 행렬에 돌을 던졌다고 나옵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궁궐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복궁이 불탔습니다. 그런데요, 절망 속에서도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남해에서 연전연승했습니다.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승려들도 무기를 들었습니다. 명나라의 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전세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7년의 전쟁은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과 함께 끝났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적의 퇴로를 막다가 전사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인구가 줄었고 경작지가 황폐해졌습니다. 신분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사관은 전란 중에도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피랑길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뻔한 그 시간을 그는 종이 위에 남겼습니다. 전쟁 중에도 기록이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이 이 왕조가 가진 힘의 하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북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진족이 통합되어 후금을 세웠습니다. 조선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명분을 중시하는 서인 세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 광해군이 폐위되고 친명 정책이 선언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계산이 다시 달라집니다. 후금, 이제 청이된 그 나라는 분노했습니다. 1627년 정묘오란, 1636년 병자오란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혔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45일을 버텼지만 더는 불가능했습니다. 1637년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항복의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조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외교적 고립과 군사적 준비 부족, 명분에 집착한 정책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한 줄로 이렇습니다. 조선은 두 번의 큰 전쟁으로 흔들렸고 그 충격이 이후 정치 지형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전쟁 이후의 조선에서 정치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숙종대의 황국이 반복되었습니다. 집권 당파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파가 바뀔 때마다 수백 명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다시 갈라졌습니다. 영조대에 이르러 탕평책이 추진되었습니다. 특정 당파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52년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간 동안 영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세에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것입니다. 28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이 사건은 이후 오랫동안 정치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그는 스스로를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선언했습니다. 규장각을 열고 장용령을 창설하고 수원 화성을 쌓았습니다. 실학이 꽃피었습니다. 정약용, 박지원, 박재가 같은 학자들이 조선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마지막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꿈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1800년 49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기록이 엇갈려 가능성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조 이후 조선은 긴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11살의 순조가 즉위했고 외척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세도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60여 년간 특정 가문이 국정을 독점했습니다. 과거제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관직은 돈으로 사고 팔렸습니다. 관직을 산 자들은 본전을 뽑기 위해 백성을 수탈했습니다. 삼정이 무너졌습니다. 세금이 이중 삼중으로 쌓였고 군역은 죽은 사람에게도 부과되었습니다. 봄에 빌려준 곡식은 가을에 갑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관은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쌓인다고
현실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록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밀란이 터졌습니다. 1811년 홍경래의 난, 그리고 1862년 임술농민봉기, 전국 70여 고을에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860년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가르침이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다시 바뀝니다. 조선 밖에서는 세계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청나라도 서양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조선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서양 함대가 강화도를 공격했습니다. 조선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정이 옳았는지 그 물음은 지금도 역사 안에서 남아 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조선은 준비 없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좌절되었습니다. 갑신정변의 구체적인 전후 흐름 일부는 학계에서도 해석이 갈려 가능성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일본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경복궁 안에서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했습니다. 조선의 국모가 자국 궁궐 안에서 살해당한 것입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1년 넘게 외국 공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었습니다.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열강은 이미 조선의 이권을 나누어 갖고 있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1905년 을사늑약, 외교권이 박탈되었습니다. 통감부가 내정을 장악했습니다. 의병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싸웠습니다. 1909년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었습니다. 500년 왕조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황제 순종은 이후 26년을 창덕궁에서 유폐 상태로 보내다가 192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관은 더 이상 기록을 쓸 수 없었습니다. 실록은 철종대에서 멈췄습니다. 남은 기록들은 조선 총독부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소멸했습니다. 1392년에 시작된 이야기가 518년 만에 끝을 맞았습니다. 27명의 왕이 그 세월을 지나갔습니다. 조선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한글이 남았습니다. 세종이 만든 이 문자는 오랫동안 언문이라 천시받았지만 그 덕분에 민중의 글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는 말도 결국 그 문자로 닿아 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이 남았습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간의 기록입니다. 2,000건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왕의 치적만이 아니라 반대한 신하의 이름도 굶주린 백성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조선은 제도가 지탱한 나라였습니다. 그 제도가 경직되고 부패했을 때 나라는 흔들렸고 외세가 문을 두드렸을 때 그 흔들림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은 영웅 한 명이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쌓였는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둘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조선 500년이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조의 사인과 갑신정변의 내부 전말 일부는 기록이 엇갈려 가능성으로만 남겨두겠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